사실 대선 때부터 많은 후보들이 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공약들을 참 많이 내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한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뭐 노동 환경의 열악성, 뭐 이런 문제들은 좀 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대선 당시에도 뭐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바로 이틀 뒤였잖아요.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공공직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직원분들 우는 사진 뉴스로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뭐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막 눈물을 찔끔 흘렸을 상황인데요. 단순히 공약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에 방문한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양극화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법률 비전문가지만 경제 비전문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면 너무도 분명한 것이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때문에 재계에서 바로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경총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말한 것을 보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경총에 대해서 기업적 입장에 아주 편협한 발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박강원 국정기획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주 서로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한 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을 통해서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박할 자료를 만들어놨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재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총의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문서에는 그 비정규직 감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 의견을 담은 보고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45쪽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신정부 대선 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난달 30일에 만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나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언론 보도 내지는 뭐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이 의견서에는 뭐 일자리, 노사 문제, 경제, 복지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요. 세부 항목이 한 3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새 정부에서 근무수사를 탈 현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고 경영계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이 고용 문제,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고 이것이 민간 부분에 확대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유도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 골격인데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재계가 우려가 있다. 뭐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의견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상당 부분이 이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중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한편 이해는 됩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고요. 근데 이런 문서가 지난달 30일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보도 이후에 경청의 태도를 보면 예. 이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요?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이면 유출이 됐나 봅니다. 누군가가 또. 자, 어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재계에서도 큰 이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재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슈가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네. 일단은 뭐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언제 자기가 지위를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정규직의 맞아요. 경우에는 정규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대출 받기가 뭐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노동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프리랜서니까 저도 비정규직이잖아요. 은행 갈 때 참 가기가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재계에서도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 정규직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가장 큰 이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은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 임금보다 셉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그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회사 입장에서. 회사 또 한 가지는 회사 상황이 좋을 때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데 정규직이면 인력을 속된 말로 자르기가 힘듭니다. 해고하기가 힘든데 예. 비정규직이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부분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은 일단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경제 상황이 어려졌을 때 해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건데 네.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 노동 환경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비정규직의 탄생 기원을 보면 사실 예.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노동 인력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네.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계약을 그만둘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됐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경제의 기본 지표가 성장을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필요에 적합한 고용 방식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밀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노동 환경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비정규직을 빨리 없애자,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인 건 맞는 거네요. 예, 확실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예. 또 복리후생, 그러니까 어떤 뭐 대출, 그러니까 주택 자금을 대여해 준다든가 뭐 육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비정규직은 그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은 게 비정규직이죠. 예. 어쨌든 기업에 유리하게 출발을 한 게 이 예. 비정규직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재계가 부딪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방송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저 시급을 좀 알아봤을 때 6,47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10,000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 이것이 이제 최저임금인데요. 네. 그 노동계에서는 이게 한 1만 원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예. 그 1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 지금 6,500원 정도에서 만 원까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좀 많은 비율이 많은 올라가는 비율이긴 거긴 한데요. 합니다. 예. 과거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 최저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게 일정하게 올라왔었는데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상승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적어졌죠. 예. 그래서 과거에 상승하던 대로라면 2020년 정도면 1만 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상승이 안 돼서 6,4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 반발도 또 만만치가 않다고요. 지금 이제 2020년까지 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3년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해년마다 매 1년마다 15.7%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매해요. 매해 아. 약 16%가 상승해야지만이 2020년도에 만 원을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인건비가 상승되면은 그 기업 그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취지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의지와 의미는 좋은데 대기업처럼 뭐 재정이 좀 탄탄한 곳은 모르겠는데 예, 예. 중소기업이나 좀 영세한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오히려 또 이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한쪽이 갖고 있는 이익을 근로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옮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기업 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금을 잉여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은 뭐 어느 정도는 이익을 옮기더라도 큰 대기업이 뭐 무너진다든가 이런 불안 요소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도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월급 주느라 더 그렇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르바이트비나 이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정책의 그 의미는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그 내수 진작책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이기는 한데 그 효과가 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대비책은 마련하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지적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예,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도 계속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해결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부담금을 물리고요. 오. 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한 거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은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될까? 평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원 변호사님 먼저 네.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지금의 그 소득 양극화 문제, 뭐 취업률 문제, 실업률 문제, 뭐 이런 부분은 그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그 보수 정권에서는 그 낙수 효과라는 정책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이익들이 결국은 밑으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정책인데요. 예. 그것은 뭐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소득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네. 그리고 최저임금.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을 해주면 그 보장된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것이고 네. 그 소비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되고 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 내지는 부작용들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 정말 좋은 의미로 이제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잘 되려면 노동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주거안정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줄줄이 다 해결이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자, 이성원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조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지금 이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일단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고용이 안정되니까 그 사회가 안정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이제 대기업은 그래도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업자들. 굉장히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고 또 최저임금이 점점 올라가야 돼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그 부분도 굉장히 맞는데 그 자영업자라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그 기업 정책 자체가 기업들이 보통 인건비를 절감해서 뭐냐면 효율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전략을 넘어서서 하이엔드 전략으로 이제 고부가치 산업을 개발해서 예.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제품 생산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건비만 줄이려고 하니까 비정규직을 정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얻는 거고 예. 또 이제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또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의 이윤 창출을 그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거시적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물을 또 하나 파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의견을 딱 종합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아, 오늘도 감성 변호사. 예. 예,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썼는데요. 네. 최근에 그 6개의 보에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보에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이득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강물이 흘러서 강이 맑아져야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정책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분이 생길 것이고 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강물이 살아야 인간도 산다. 이런 큰 주제를 본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나라가 또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조금 참고 견디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이득을 보는 분들은 손해를 보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흐르는 강물이 되도록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성 변호사 아니시랄까봐 오늘도 역시 마지막 훈훈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조로 변호사님은 어떤 말 쓰셨을까요? 저는 이제 상생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상생의 말 그대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상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존재해야지만이 그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살아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생 어떻게 보면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의 의견이 딱 더해지면 좋은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또 같게 내주셨네요.